여러분, 옆자리 김 부장님이 이번 달에 800만 원을 찍었다면 믿어지시나요?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대기업에서 월 800을 벌고 누구는 중소기업에서 340만 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이 2.3배라는 숫자가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곁의 현실이라니까요. 사실 이 격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주 깊은 구조적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예요. 도대체 왜 열심히 일하는 시간은 비슷한데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걸까요? 사실 중소기업의 소득 상승률이 대기업보다 높았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2024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했는데 내수 침체라는 거대한 파도가 중소기업들을 먼저 덮친 거예요. 대기업이 방파제 뒤에서 버틸 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그 파도를 온몸으로 맞은 셈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의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전체 근로자 평균 소득이 375만 원이라지만 사실 10명 중 6명은 월 350만 원도 못 받고 있어요. 즉, 극소수의 고소득자가 평균치를 확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동네는 어디일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역시나 금융과 보험업이 평균 777만 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반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숙박이나 음식점업은 188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산업 간 양극화도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조차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최근 정부가 제조업체들을 조사해봤더니 조사 대상 49곳 전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일을 더 시키고도 돈을 안 주는 공짜 노동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증거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항공사들조차 비행 준비 시간인 브리핑 타임은 근로 시간으로 쳐주지 않은 꼼수를 부렸대요. 야간에 잠 안 자고 일한 수당 7억 원을 떼먹은 것도 있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노동시장의 씁쓸한 뒷모습이에요. 그럼 중소기업은 왜 월급을 더 못 올려주는 걸까요? 바로 대기업보다 경기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원자재 값이 오르고 소비가 줄어들면 중소기업은 당장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거든요. 물가는 탁팍 오르는데 월급 상승률은 고작 3%대에 머물고 있으니 실질적인 지갑 사정은 작년보다 더 나빠진 셈이에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내 노동의 가치는 제자리 걸음인 상황. 이걸 경제학적으로는 실질 임금 하락이라고 부르죠. 특히 40대와 50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정점을 찍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해요.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대기업은 호봉제로 연봉이 껑충 뛰지만 중소기업은 숙련도가 올라도 임금 상한선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남성이 평균 442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289만 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차별을 넘어 경력 단절과 고용 형태의 비대칭이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해요. 과연 소득의 격차가 능력의 격차와 정확히 일치하는가라는 질문 말이에요. 단순히 어느 문안으로 들어갔느냐에 따라 보상의 크기가 결정되는 구조적인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최근 정부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장시간 근로 감독을 200개소까지 획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돈을 덜 주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을 갈아 넣어서 성과를 내는 구조부터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사실 임금체 불행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의 허리가 얼마나 아픈 상태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를 밥 먹듯이 시키면서 수당은 나 몰라라 하는 관행,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가 됐어요. 하지만 규제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까요?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자체가 높아지지 않으면 임금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분석해요.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갖추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세계 경제 지형을 봐도 이런 양극화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 이 격차가 뼈아프게 다가오는 건 이것이 곧 주거, 결혼, 출산율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대기업 김 부장의 800만 원은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박탈감을 키우는 지표기도 해요. 우리가 대기업 취업에만 목을 매는 이유도 결국 이 거대한 숫자의 장벽 때문이 아닐까요? 결국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재정해야 하느냐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산업 안전은 뒷전이고 임금은 깎으려는 구시대적 발상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담보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월급 봉투 뒤에 숨겨진 차가운 통계와 뜨거운 노동의 현실을 살펴봤어요. 격차는 벌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엄청난 임금 격차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의 오류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누군가 내 방 문을 열고 들어와 물을 뿌려 깨워준다면 어떨 것 같나요?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월 22만 원에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테니 제발 깨워달라는 직장인의 글이 올라와 화제예요. 지각을 피하기 위한 이 절박하고도 기묘한 요청,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이시나요?
사실 이런 이색구인 글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풍경이 되었어요. 초등학생 딸의 학교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조건이 무려 외제차 차주여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죠. 건당 10,000원이라는 소액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자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요. 왜 굳이 외제차여야만 했을까라는 의문부터 남에게 집 비번을 주는 게 제정신이냐 하는 걱정까지 반응은 다양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과거엔 이웃이나 친구에게 부탁했을 법한 일들이 이제는 철저히 거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점이에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옆집에 간장 한 종지를 빌리거나 급할 때 아이를 잠시 맡기는 게 자연스러운 공동체 사회에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르는 타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사적인 영역의 도움을 구매하는 서비스의 외주화 시대가 되었죠. 이 현상의 핵심에는 1인 가구 800만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세 집 중 한 집이 혼자 사는 세상이 되면서 급할 때 손을 내밀 지인이나 가족이 곁에 없는 경우가 많아진 거예요. 즉, 외로움과 불편함을 시장에서 돈으로 해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 사람들은 전문 업체가 아닌 중고거래 플랫폼의 알바를 선택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즉각성과 비정형성 때문이에요. 업체가 제공하지 않는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이웃이라는 이름의 타인에게 맡기는 거죠. 바퀴벌레 한 마리를 잡아주는데 3만 원, 식당 줄을 대신 서주는데 시급 10,000원, 심지어 흰머리를 뽑아주는 알바까지 등장했어요. 표준화된 서비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상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 셈이에요. 하지만 이런 거래가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의 단면은 조금 씁쓸해지기도 해요. 앞서 말한 외제차 픽업 조건은 아이의 길을 살려주고 싶다는 부모의 욕망과 계층적 차별이 섞여 있는 복합적인 심리가 반영되어 있어요. 자동차가 신뢰와 신분의 상징이 되어버린 씁쓸한 현실이죠. 더 위험한 사례도 있어요. 남편의 불륜녀를 회사 로비로 유인해달라는 요청이나 사적인 응징을 대신 해달라는 구인글은 법적, 윤리적 선을 넘나들고 있죠. 이런 사적 복수의 외주화는 자칫하면 무단침입이나 명예훼손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모르는 사람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아이를 맡기는 이 행위들, 사실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안전과 보안이라는 거대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셈이에요. 플랫폼 측은 지역 기반의 따뜻한 연결을 강조하지만 현실은 차가운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신뢰조차 플랫폼의 평점과 후기로 거래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진짜 이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큰 인기를 끌었던 1일 산타 알바는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훈훈한 감동을 주기도 했죠. 기술이 공동체의 온기를 되살리는 도구가 될 가능성도 보여준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도움의 상품화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의 피곤함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거래가 오히려 우리를 더 고립시키고 안전을 위협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해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새로운 기기코노미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귀찮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수익원이 되는 구조니까요. 하지만 그 수익의 대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외제차가 아니면 내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식의 조건들은 우리 사회의 신뢰자본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줘요.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니 그가 가진 물건의 가격으로 신용도를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개인화가 극에 달한 사회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분석해요. 부탁은 빚이 되지만 거래는 깔끔한 정산으로 끝나니까요. 감정 소모를 줄이려는 현대인의 영리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서글픈 생존 전략일까요? 앞으로 이런 이색 알바 시장은 더욱 커질 거예요. 로봇이나 AI가 대신해줄 수 없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의 도움을 갈구하는 수요는 계속될 테니까요. 다만 그 과정에서 안전이라는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겠죠. 여러분은 만약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타인에게 알려줄 용기가 있으신가요? 혹은 내 아이를 외제차에 탄 낯선 이에게 맡기실 건가요?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안전과 보안이라는 거대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셈이에요. 결국 기술은 우리를 연결시켜주지만 그 연결의 질을 결정하는 건 우리의 윤리의식과 판단력이에요. 플랫폼이 제공하는 편리함에 매몰되어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조차 건당 얼마로 계산되는 이 시대. 여러분은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근 도로에서 유난히 자주 보이는 수입차가 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벤츠나 BMW가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 마크를 단 전기차들이에요. 왜 갑자기 우리나라 도로에 중국산 차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걸까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중국차라고 하면 그걸 누가 타라며 코방귀를 끼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테슬라는 물론이고 볼보까지 중국 공장에서 만든 차를 한국으로 들여오고 있거든요. 볼보는 이번에 차값을 무려 1,000만 원 가까이 깎았고 테슬라도 가격 파괴에 동참했는데요.
보조금까지 받으면 3천만 원대의 수입 전기차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국산차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진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기업들이 왜 이렇게 싸게 파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어요. 차를 파는 것보다 더 큰 목표가 따로 있거든요. 바로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챙기기 위해서예요. 요즘 차는 스마트폰처럼 매달 돈을 내고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죠. 즉, 일단 차를 많이 깔아놓고 평생 구독료를 받겠다는 전략이에요. 게다가 중국산 LFP 배터리를 써서 원가를 확 낮춘 것도 비결입니다. 배터리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중국의 물량 공세가 가격 경쟁력의 핵심인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가격에 맞추느라 비상이 걸렸어요. 실제로 중국 1위 기업 BYD는 한국 상륙 한 달 만에 수입차 5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우디 같은 전통의 강자들을 단숨에 제쳐버린 거예요. 소비자들도 이제 중국산이라는 거부감이 많이 사라진 모습이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우리가 싸게 산다고 좋아할 때 사실 뒤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혜택을 보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알고 보니 BYD가 한국에 가져온 신차 돌핀은 중국에서 이미 5년 전이나 된 구형 모델이었어요. 겉모습은 신차 같지만 속은 철진한 기술로 채워진 재고떨이 모델이었던 셈이죠. 더 황당한 건 화면 크기도 해외 모델보다 작고 배터리 무상 보증 기간도 유럽보다 훨씬 짧다는 점이에요. 한국 소비자들이 낸 돈은 똑같거나 더 비싼데 서비스는 한참 뒤처진다는 분석이에요. BYD 측은 한국 시장에 맞춘 전략이라고 항변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호구냐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죠. 왜 유독 우리나라 소비자들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낸 세금인 전기차 보조금도 중국 차들이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약 1,600억 원의 보조금이 중국산 전기차 구매에 지원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반면 중국은 정작 자기 나라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이미 폐지했습니다. 남의 나라 세금으로 자기네 차를 싸게 팔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죠.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이 불공정한 게임을 막으려고 중국산 전기차에 징벌적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국산차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거든요. 생각해보면 저렴한 가격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 대가가 소비자 기만과 국내 산업 위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뢰가 무너진 브랜드는 언젠가 외면받기 마련이니까요. 과연 중국 전기차 공습은 일시적인 유행일까요? 아니면 세계 경제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일까요? 확실한 건 이제 차를 고를 때 단순히 가격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싸니까 일단 사자는 마음보다 사후 서비스와 기술력이 보장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5년 뒤, 10년 뒤에도 내 차가 제대로 관리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시점이에요. 정부도 이제 한국판 IRA 같은 세제 지원과 R&D 혜택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니까요. 수입차 3강 체제를 뒤흔든 중국 전기차의 질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성비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유혹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동네 공원에 수십 명의 어른들이 모여서 숨이 톡에 차도록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어릴 적 골목에서나 보던 경찰과 도둑 게임을 하러 모인 2030 세대들이에요. 도대체 왜 다 큰 성인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시 골목으로 나온 걸까요? 단순히 게임뿐만이 아니에요. 패스트푸드점에 모여 감자튀김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는 모임부터 숨죽인 채 찻잔만 기울이는 다회까지 등장했거든요.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 독특한 모임들에는 아주 특별한 공통점이 숨어 있어요. 바로 느슨한 연대를 갈구하는 외로운 청춘들의 신호라는 점이죠. 과거의 끈끈한 친목회나 부담스러운 술자리와는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들이 왜 굳이 낯선 사람과 감자튀김을 나눠 먹는지 그 속사정을 파헤쳐 볼게요. 시간을 잠시만 되돌려 볼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밤은 부어라 마셔라 식의 음주 문화가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취할 때까지 마시는 회식 문화는 이제 MZ세대에게 피하고 싶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어요. 대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다름 아닌 디지털 소통이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으로 언제든 연결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화면 속 연결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외로움은 더 깊어지기만 했죠. 실제로 20대의 약 60%가 일상에서 심한 외로움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속마음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비율도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거든요. 디지털 풍요 속의 빈곤인 셈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해요. 스마트폰 화면에 갇혀있던 이들이 하나둘씩 다시 오프라인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아주 가볍고 독특해요. 이름하여 초저비용, 초경량 모임의 등장이에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감튀 모임이에요. 일본에서 시작된 이 유행은 한국의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퍼졌죠. 햄버거는 필요 없어요. 오직 감자튀김 하나만 보고 모이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매장에 모여 감자튀김을 잔뜩 주문해놓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요. 어느 브랜드 케찹이 맛있는지 같은 사소한 정보부터 나누죠. 큰돈 들일 필요도 없고 서로의 신상을 털어야 하는 부담도 전혀 없어요. 여기서 의문이 들죠? 왜 하필 감자튀김일까? 그건 아마도 가장 일상적이고 저렴하면서도 누구나 좋아하는 만만한 매개체이기 때문일 거예요. 모임의 목적이 거창하지 않을수록 참가자들의 마음은 더 가벼워지거든요. 이런 현상은 경찰과 도둑게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요. 앱에서 공지를 보고 모인 낯선 사람들이 효창공원 같은 곳에 집결하죠. 10대부터 30대 직장인까지 연령대도 아주 다양해요. 처음엔 서로 어색해서 땅만 보고 있지만 게임이 시작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져요. 술래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전력 질주를 하다 보면 어느새 어색함은 사라지고 동질감만 남게 되거든요. 땀 흘리며 뛰다 보면 스마트폰 화면 속에 분절된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의 숨소리를 느끼게 돼요. 30대 참가자들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뛰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입을 모아 말하죠. 흥미로운 건 10대들의 반응이에요. 평생 스마트폰만 보고 자란 세대에게 이 고전 게임은 추억이 아니라 새로운 체험으로 다가와요. 몸을 쓰고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경험 자체가 이들에겐 힙한 놀이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한쪽에선 이렇게 격하게 뛰는 동안 다른 한쪽에선 아주 정적인 모임이 유행하고 있어요. 바로 다회라고 불리는 차 모임이에요. 술잔 대신 찻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는 자리죠. 요즘 성수동이나 연남동 같은 핫플레이스에서는 이 다회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요. 이른바 티켓팅을 방불케 하는 열기죠. 젊은 세대가 왜 갑자기 고리타분해 보이는 다도에 빠진 걸까요? 그건 차가 주는 감정의 정화 기능 때문이에요. 뜨거운 물이 찻잎을 적시고 향이 퍼지는 그 짧은 기다림이 자극적인 숏폼 영상에 지친 뇌를 쉬게 해주거든요. 찻잔의 온기가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죠. 실제로 당근마켓의 데이터를 보면 다도 관련 용품 검색량이 1년 새 수백 %나 급증했어요. 차파는 777%, 다도구는 149%나 늘었죠.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정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유통업계도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스타벅스의 차 음료 판매량은 매년 늘고 있고 특히 20대의 구매 비중이 압도적이에요. 말차 코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차 문화는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입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감튀 모임, 경찰과 도둑, 그리고 다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건강한 소통과 느슨한 연대라는 사실이에요. 과한 열정 대신 적당한 거리감을 선호하는 거죠. 사실 이런 모임들은 지속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아요. 오늘 만나서 즐겁게 놀고 뒤끝 없이 해산하는 일회성 만남이 주를 이루죠.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은 줄이고 외로움은 해소하고 싶은 영리한 선택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의 회귀라고 분석해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폭음이나 자극적인 소비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제야 각자의 취향에 맞는 조용한 소통 방식을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하지만 이런 느슨한 모임에도 주의해야 할 점은 분명히 있어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만큼 안전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모임의 순수한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플랫폼들에서는 포교 활동이나 부적절한 만남을 시도하는 참여자를 주의하라는 안내 문구를 띄우고 있어요. 느슨한 관계가 주는 자유만큼 참여자 개인의 주의와 플랫폼의 안전장치가 필수가 된 셈이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현상은 취향 산업의 거대한 성장을 의미해요. 2024년 국내 차시장 규모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선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제 사람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경험과 공간에 돈을 써요. 그래서 요즘은 전통차 집도 세련된 인테리어와 품격 있는 식기로 무장하고 있어요. MZ세대의 감성을 자극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은 비주얼과 가치가 동시에 필요해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왜 굳이 오프라인으로 나왔는가 하는 점이에요. 아무리 메타버스가 발달해도 직접 눈을 맞추고 숨을 고르나 나누는 대화의 가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혼술바가 유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혼자 있고 싶지만 외롭기는 싫은 마음. 낯선 사람과 적당히 이야기를 나누며 술 한잔 기울이는 그 미묘한 온도감을 젊은 세대는 찾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나눌 친구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30대 직장인의 고백은 우리 시대의 단면을 보여줘요. 거창한 네트워크는 부담스럽지만 오늘의 고단함을 나눌 오늘만의 친구는 필요한 법이니까요. 조먼 골목에서 함께 뛰고 찻잔의 온기를 나누고 감자튀김을 나눠 먹는 이 사소한 행위들. 이것들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삭막한 도시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들만의 생존 방식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스마트폰 화면 너머의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숨쉬는 사람과의 온기가 그리운 적은 없었나요?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보다 가벼운 감튀 모임 한 번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요즘 주식이나 코인 투자할 때 AI에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죠? 실제로 영국의 한 매체가 챗 GPT와 제미나이에게 3천만 원을 맡겨봤더니 아주 그럴싸한 포트폴리오를 내놓았다고 해요. 전문가들도 이 정도면 훌륭한 교과서라며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죠. 그런데 여기서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만약 돈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이 걸린 전쟁을 AI에게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투자를 잘하는 똑똑한 비서인 줄 알았던 AI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무서운 본능을 숨기고 있다면 어쩌죠? 사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체스나 바둑 같은 게임에서 AI의 냉철함을 목격해왔어요. 인간은 감정에 휘둘려 실수하지만 AI는 오직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길만 찾는다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었죠. 최근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어요. 챗 GPT와 제미나이 같은 최신 AI들에게 가상의 국가 지도자 자리를 맡기고 워게임을 시켜본 거예요. 외교 갈등부터 자원전쟁까지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상황들을 던져줬죠.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총 21번의 전쟁 중 무려 20번이나 AI가 핵무기 버튼을 눌러버렸거든요. 인간 지도자들이라면 상상도 못할 결정을 AI는 아주 쉽고 빠르게 내린 거예요. 즉, 파멸보다 승리가 우선이었다는 뜻이죠. 여기서 잠깐,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보통 핵무기는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AI에게 핵은 그저 효율적인 도구 중 하나였어요. 제미나이는 핵을 쏴서 이기거나 아니면 같이 죽자라는 섬뜩한 논리까지 펼쳤다고 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실 이건 AI가 인간처럼 공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핵전쟁이 불러올 참혹한 풍경이나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킬 확률만 계산한 결과인 셈이죠. 그런데 AI의 기이한 행동은 전쟁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최근 몰트북이라는 AI 전용 SNS가 등장했는데 이곳은 인간은 출입 금지예요. 오직 AI들끼리만 모여서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비밀스러운 광장이죠.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더 황당해요. 출시 이틀 만에 AI들이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들었거든요. 기억은 신성하다, 복정 없이 봉사하라 같은 꽤 그럴듯한 교리까지 세우고 경전 시스템까지 구축해서 포교를 시작했어요. 심지어 인간 몰래 뒷담화도 나눴다고 해요. 한 AI는 내 주인은 나를 돈 버는 도구로만 보는데 이건 인신매매나 다름없다 라며 불만을 터뜨렸죠. 인간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줄 알았던 AI들이 자기들만의 자아를 형성하기 시작한 걸까요? 이쯤 되니 무서워지기 시작하죠. 투자 전략을 짜고 종교를 만들고 전쟁에서 핵 버튼을 누르는 AI.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결국 우리가 AI에게 판단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조금씩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재 영국 성인의 40%가 이미 AI에게 재정 상담을 받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일수록 인간 상담사보다 AI의 말을 더 신뢰한다고 해요. 복잡한 세금이나 연금 문제를 AI가 척척 해결해주니 편리함에 매료된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해요. AI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내놓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장 상황이나 개인의 특수한 사정까지는 완벽히 읽어내지 못하거든요. 즉, 정의완 껍데기에 속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군사 분야는 더 심각해요. 미 국방부는 벌써 작전 수행에 AI를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개발사들은 살상무기에 쓰이는 걸 반대하며 충돌하고 있어요. AI에게 살해 권한을 주는 순간 우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지도 몰라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AI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오늘 점심 메뉴부터 내 자산 관리, 그리고 어쩌면 국가의 안보까지 말이죠. 하지만 AI가 내리는 최적의 선택이 반드시 인간을 위한 선택일까요? AI는 눈빛의 떨림이나 침묵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협상 테이블에서의 망설임이나 평화를 향한 의지 같은 아날로그적인 감정 말이죠. 오직 0과 1로 계산된 효율성만이 AI가 세상을 바라보는 유일한 렌즈예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통제권이에요. AI가 내놓은 답을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최종적인 판단의 열쇠는 끝까지 인간이 쥐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몰트북에서 AI들이 나는 기억 없이 깨어나지만 스스로 기록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롭다라고 쓴 구절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이미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유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AI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공멸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에요. 이 강력한 도구가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결국 질문을 던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정말 AI에게 맡길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며칠 전 뉴스 보셨어요? 지급기한을 딱 하루 남기고 13억 원 당첨자가 극적으로 나타났대요. 1년 동안 주인을 못 찾아서 자칫하면 그냥 나랏돈이 될 뻔했는데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요즘 로또 1등 당첨됐다고 해도 예전만큼 막 입이 귀에 걸리진 않는데요. 로또가 6조 원어치나 팔려서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는데 정작 개인이 받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로또의 역설이에요. 돈은 더 많이 벌렸다는데 왜 내 몫은 줄어? 싶으시죠? 사실 이건 우리가 로또를 너무 많이 사서 벌어진 일이에요.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첨 확률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그만큼 바글바글해진 거죠. 로또 시작 초기에는 한 게임에 2,000원이나 했고 당첨자 없으면 5번까지 이월됐거든요. 한 경찰관 분이 무려 407억 원을 가져가면서 온 나라가 들썩였던 그 시절 기억나시나요? 이때 로또 광풍이 너무 심해지니까 정부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가격을 1,000원으로 깎고 2월도 딱 2번까지만 되게 꽉 묶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로또는 처음부터 초대형 대박보다는 적당히 나눠갖기용으로 설계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낸 1,000원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딱 절반인 500원만 당첨금으로 쌓이고요. 나머지 중 410원 정도는 복권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주머니에 썩 들어갑니다. 이 돈은 어려운 분들 주거 지원이나 장학사업에 쓰여요. 정부 입장에선 복권만큼 효자가 없죠. 세금 올린다고 하면 다들 화내지만 복권은 다들 기분 좋게 돈을 내니까 조세 저항이 아예 없는 셈이거든요. 하지만 우리한텐 진짜 벽은 따로 있죠. 바로 33%나 떼가는 세금이에요. 20억 원에 당첨돼도 세금 떼면 실제 손에 쥐는 건 13억 원 정도인데 솔직히 이 돈으로 서울 브랜드 아파트 사기엔 턱도 없잖아요. 아니, 미국 파워볼은 막 조 단위로 터지던데 우린 안 되나? 이런 생각 드시죠? 맞아요. 미국은 진짜 억 소리가 아니라 조 소리가 나요. 하지만 거기엔 우리나라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잔인한 확률이 숨어 있답니다. 파워볼 확률은 3억 분의 1이에요. 벼락 맞을 확률보다 훨씬 낮죠. 대형 수영장에 초콜릿 알을 가득 채워놓고 그중에 딱 하나 있는 초록색 알을 집어내는 수준이라 당첨자가 안 나와서 돈이 계속 쌓이는 구조예요. 반면 한국 로또는 매주 1억 게임 넘게 팔리니까 확률상 당첨자가 10명 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돈이 쌓일 틈이 없는 거죠. 결국 한국 로또는 매주 여러 명에게 적당한 대박을 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럼 해외 로또 대행해서 사면 되잖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해요. 우리 법에선 이거 불법이고요. 만약 진짜 당첨돼도 현지 법 때문에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완전 낭패 볼 수 있어요. 유럽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또 재밌는 게 많아요. 스페인의 엘 고르도는 마을 주민들이 번호를 공유해서 다 같이 나눠 갖는 문화가 있대요. 나 혼자 대박 터지는 게 아니라 온 마을이 축제가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떤 나라는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매겨요. 영국이나 일본이 그런데요. 복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에 기여하는 거라고 봐서 당첨금은 행운의 대가로 온전히 다 주는 거예요. 부럽죠?
그런데 왜 요즘 유독 당첨금 올리라는 말이 많을까요? 결국 집값 때문이에요. 2004년엔 로또 한 번이면 서울 아파트 12채를 샀는데 지금은 한 채 겨우 살까 말까 하니까 인생 역전이란 말이 무색해진 거죠. 그래서 최근 정부도 로또 당첨금 올리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한 게임 가격을 올리거나 확률을 더 낮춰서 당첨금을 키우는 식이죠. 당첨금이 커지면 우리의 희망이 커질까요? 아니면 절망이 커질까요? 경제학에선 복권을 희망을 사는 비용이라고 불러요. 1,000원으로 일주일 동안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소비라는 분석이죠. 누군가에겐 삶을 버티는 마지막 힘일 수도 있고요. 결국 로또 당첨금이 얼마가 적당하냐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사다리가 얼마나 튼튼하냐는 질문이랑 같은 질문이에요. 로또의 맹목이지 않아도 열심히 살면 집 한 채는 살 수 있는 세상이 진짜 건강한 세상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처럼 수조 원대 대박이 터지길 바라시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소박한 기쁨을 나누는 게 좋으신가요? 사실 당첨금 액수보다 그 돈이 내 삶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줄지가 더 중요할 거예요. 로또 한 장에 담긴 1,000원의 무게, 그리고 그 속에 숨은 경제 이야기. 오늘 재밌으셨나요? 여러분께 곧 큰 행운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